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에 대해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단체는 환영했지만 주민들 간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수원이 조기 폐쇄 이유로 내세운 경제성 부족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에 대해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983년 운행을 시작한 뒤 37년 만입니다. 탈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탈핵 에너지 전환을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지켜지는 하나의 또 출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월성 1호기 폐쇄를 계기로 해서 국가 에너지 계획 전반에 대한 좀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불안을 호소하며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해온 이주대책위원회 등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반면 경주시 원전 범시민대책위는 400억 원이 넘는 세수 감소 등 경제적인 타격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가동을 중단해선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 운전 정지되기까지 한 번도 공청회라든지 시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혹은 시민들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대로 경제성이 없다는 한 가지 이유로 작년 6월 15일을 정지를 시켰는데. 학계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60개 대학 교수 2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당초 2012년까지가 설계 수명이었던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가동하도록 5,900억 원이나 들여 수리해놓고 다시 경제성이 없다며 폐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한수원이 산정한 경제성이 고의로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안위의 그 의결을 4년 전 의결을 번복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는 그 지난번에 그 5,900억 거의 6천억에 가까운 그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고 지금 멀쩡하게 가동이 가능한 원전을 그 사망 선고를 함으로 해서 적어도 2,500억 이상의 추가 비용. 월성 1호기는 영구 정지 결정에 따라 방사능 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시설 철거 등 공식적인 폐쇄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실제 해체 수순을 밟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해 조업 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부로부터 120일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었죠. 배수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게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업 정지 처분은 올해를 또 넘기게 됐습니다. 제련소 측이 항소를 통해 맞서고 있는 데다 경북도가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이유로 처분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수 70톤을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풍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영풍은 올 들어 또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고받았습니다. 배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환경부가 통고한 조업정지는 120일. 처분이 내려질 경우 영풍 석포제련소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됩니다. 환경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라도 사회에 대한 피해를 입히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설사 그 문을 닫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게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폐쇄를 하고 이전을 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하지만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상북도는 아직까지 처분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 법제처 법령 해석 요청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답을 달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답이 법제처 법령 해석을 받지 않았고 법제처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법제처가 영풍이 제기한 항소를 1차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을 경우 120일 조업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경북도가 기업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은 지난하게 끌고 가는 것은 완전히 그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이런 행태들을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죠.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대구시의 새 청사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참여단이 내린 결정에 따른 건데요. 대구시는 오는 2022년 첫 삽을 뜨고 3년 안에 새 시청의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시 새 청사는 결국 달서구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합숙 토론한 시민 참여단 250명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땅이 시 소유라 매입 비용이 들지 않고 지하철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특히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가 점수 최고 득점 지역은 1000점 만점에 648.59점을 받은 달서구입니다. 이로써 지난 60여 년 동안 중구 동인동에 터를 잡았던 대구시청은 오는 2025년 옛 두류정수장 땅에 새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시청의 새 역사를 함께하게 된 달서구민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이번 이전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이 들어선다면은 거기 이용하기 더욱 편리해질 것 같고요. 도시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아주 시민이 이용하기 아주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전에 함께 뛰어들었던 다른 지자체들은 아쉽지만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랫동안 시청을 품고 있다 내주게 된 중구는 대신 대구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에 더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통시장이 완전히 죽어서 낮에 가도 전부 샀다 다 밀어놓고 저녁 6시 이후로 가면 암흑지대입니다. 시청마저 갔으니까 우리 중구를 위해서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4년 건립 계획을 세운 뒤 15년 만에야 입지를 정하게 된 신청사. 뜨거웠던 유치전을 뒤로 하고 이제 막 새 시대를 열게 된 대구시청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향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건 빠른 응급처치와 이송 시간과의 싸움에 달려있는데요. 이른바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소방헬기라면 대구 전역을 10분 안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24년 만에 1호 소방헬기를 교체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소방헬기는 대구 시민들의 위급한 순간을 더 안전하게 책임지게 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높이 4.5m, 전체 길이 15m에 달하는 헬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목적지와 경로를 설정하면 조종사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구조 현장에 도착해서도 헬기가 상황에 맞춰 비행합니다. 기존 헬기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완전 수동 항공기를 가지고 조종사의 어떤 능력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비행 방식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헬기는 완전 디지털화되어 가지고 조종사의 워크로드를 훨씬 더 경감시켜주는 그런 최첨단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총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신규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소방 헬기는 이탈리아 네오나르도사가 제조한 AW169 기종으로 최대 4시간 20분까지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은 297km, 항속거리는 800km로 대구 전역을 10분 안에 오갈 수 있습니다. 기존 헬기보다 내부 공간이 넓어져 각종 응급 의료 장비를 싣고도 12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 기계식 압박 장치 등 최신 응급 의료 장치가 탑재돼 있어 환자 이송 중에도 응급 처치가 가능합니다. 1995년도에 도입하여 24년이 넘게 장기 운용된 소형 단발 헬기 대구 1호기를 대체하여 항공대원의 안전 확보와 항공 구조구급 등 증가하는 소방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기존 대구 1호 헬기는 민간에 매각될 예정이며
신규 헬기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조선시대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간송미술관이 대구에 들어섭니다. 대구시는 현재 미술관을 어떤 형태로 지을지 설계 공모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엔 간송미술관의 첫 전시를 열 예정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신윤복과 정선의 그림 등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서울 간송미술관의 소장 작품을 머지않아 대구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 사업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미술관역, 현재는 공원으로 이용되는 이곳에 간송미술관이 들어섭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600제곱미터 규모로 대구 미술관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건립비는 약 340억 원. 대구시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국내외 유명 건축가 6팀으로부터 설계안을 받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말쯤 심사를 통해 최종 설계안을 선택하고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6분의 지명 설계자로부터 기본 설계안을 받아서 내년 3월 31일 날 당선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 실시 설계를 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2022년 6월 달에는 완공을 목표로. 오는 2022년 간송미술관이 문을 열면 간송재단이 보유한 서화와 불상, 도자 등 320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고미술품을 선보일 간송미술관. 기존의 대구 미술관과 함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영천 한약재 시장은 오랜 전통과 큰 규모로 명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은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매 위주여서 문화 관광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는데요. 위축된 영천 한방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천은 전국 3대 한약재 유통시장 중의 하나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전국 한약재 유통 물량의 30%가 영천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명성에 비해 한방 산업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영천 지역 한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기본 계획안을 보면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지역 한방 조직 육성, 약초상가 현대화, 한방 힐링 투어 등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한방을 책임질 그 사람들을 젊은 청년들 교육을 시켜서 30년, 40년 후에 이 영천 한방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투자가 한방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도 도약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그 영천의 한방의 젊은 한방인들하고 기존 한방인들하고 힘을 또 모아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 관광과 연계한 안테나숍도 만들어집니다. 영천역과 약초 도매시장 인근에 들어설 안테나숍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한방 제품과 영천 특산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천시는 올해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한방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내년 8월까지 세부 계획을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오랜 전통을 지닌 영천 한방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해돋이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가까운 일출 명소에서 벅찬 감동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해돋이 명소를 알려드립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곳으로 유명한 팔공산 갓바위. 매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일출 명소입니다. 팔공산 능선 사이로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은 보는 이들의 찬사를 자아냅니다.
안동은 하회마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화산 정상봉과 녹전 일출암이 해돋이 명당으로 꼽힙니다. 경주는 동해 바다에서 맞이하는 해돋이가 일품입니다. 양북면 봉길 해변의 문무대왕암은 바다 가득한 해물을 헤치고 붉은 태양이 장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한 양남 주상절리. 탁 트인 바다와 어우러져 천혜의 비경을 자랑합니다. 간포항 인근의 송대말은 아름드리 소나무 숲과 동해 바다가 어우러져 운치를 더합니다. 해맞이 행사도 곳곳에서 열립니다. 대구 동촌유원지 해맞이 공원과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 전망타워, 예천 군청사 광장 등에서 2020년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됩니다. 기상청은 새해 첫날 하늘은 맑겠지만 평년보다 조금 추울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1월 1일 날씨는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 전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1월 1일 아침 최저 기온의 경우 대구는 영하 6도, 포항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9도로 평년보다는 2에서 3도 정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쪽으로는 바람은 약하게 불고 동해안으로는 이제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9에서 영하 15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 쥐띠의 해인 2020년 경자년의 첫 태양은 7시 32분 포항 호미곶과 경주 토암산 등을 시작으로 팔공산은 7시 36분, 청량산은 7시 37분에 해가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해마다 1억이 넘는 성금을 8년째 묵묵히 전하고 있는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올해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부천사들이 모여 대구 사랑의 온도탑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 얼굴도 이름도 알리고 싶지 않다는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직원들에게 성금 2,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앞서 1억 원을 기부하느라 금액이 적어서 미안합니다란 쪽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본인께서도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대출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도 10년 된 차량을 타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키다리 아저씨가 기부한 성금은 8년간 9억 8천만 원. 다달이 1,000만 원씩 적금을 붓고 이자까지 더해 매년 1억 2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에서 역대 개인 기부로는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본인이 다 해결할 수는 없어서요. 이제 본인의 보도를 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눈 이웃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냥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키다리 아저씨들이 모여 대구 사랑의 온도탑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약 1억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데 탑에 불이 켜진 지 36일째를 맞는 성탄절 기준 40도를 기록 중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은요,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과 따뜻한 차 한 잔을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그 차 한 잔 4,000원의 금액을 우리 대구 시민들 250만 시민들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100억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4년 연속으로 목표 100도를 넘겨왔던 대구. 올해 역시 나눔의 저력을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괜히 마음이 들뜨는 요즘 연말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싶다면 대구 수성못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수성못에서는 형형색색 빛축제가 한창인데요. 아름다운 빛으로 물든 수성못에 권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겨울밤 수성못은 낮과는 다른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울망졸망 나무에 걸린 등에 반짝 불이 켜지면 잔잔한 호수 물결이로 환한 빛이 녹아듭니다. 가족, 연인의 손을 잡고 은은하게 빛이 깔린 산책로를 따라 걸어봅니다. 산책 겸 이렇게 이제 밥 먹으러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애기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반짝반짝이다, 너무 예쁘다, 이제 이런 표현 다 써가지고 애기한테도 좋은 거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수성못에서는 제1회 수성빈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물 위에 떠 있는 빛 조형물, 음악과 빛이 연동되는 라이팅 스틱 등 빛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성못에서 이제까지 겨울에 불을 밝히는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곳도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사진도 찍기 좋고. 이번 축제를 꾸미는 마지막 퍼즐은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유치원생부터 학생, 주부까지 만여 명의 수성구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명 6,000개가 심심한 겨울밤 풍경에 빛을 더합니다. 직접 만들어서 여기서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직접 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수성못을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는 이번 축제는 내년 1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인데요. 영천에서도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노면보다 10cm 높은 볼록한 횡단보도, 일명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 등에 주로 설치합니다. 노란색 과속 방지턱과 빨간 블록 사다리꼴 횡단보도는 운전자들의 주의를 끌어 차량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빨간색이 위험도로 표시판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해놨기 때문에 어린애가 튀어나올까 봐 그래가 천천히 운전합니다. 어린이 사건이 많다고 보니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노란 거 보고 빨간 거 보고 그래 그거 보고 천천히 갑니다. 영천시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발맞춰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 15곳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영천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제한 속도도 낮췄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계획을 추진 중이며 차량의 속도를 60km에서 50km, 약 10km만 정도 줄여도 사망 가능성이 3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저희 영천경찰서에서도 시내 관통도로는 40km, 중심부는 30km로 운영 예정 중이며 영천시와 경찰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가 미래 신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의료와 물, 미래형 자동차 등 6개 영역에 국시비 5,210억 원을 투입해 신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분야에 65억 원, 첨단 의료기기 제조소 건립에 76억 원 등을 투입하는 한편 118억 원을 들여 관련 기업 인재 양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거점도시 공모 사업에 경주와 안동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체부는 지역 관광 거점도시 1차 서류 심사에서 경주와 안동을 비롯해 전국 9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 현장 평가를 거친 뒤 오는 1월 중에 최종 4곳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최종 선정된 지역에는 앞으로 5년간 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정 성과보고회에서 대구와 경북이 손잡고 행정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며 관련 연구 용역을 대구 경북 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해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 신공항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와 경북이 함께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얼마 전 발생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로 약 4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원인은 블랙 아이스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4년간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를 따져보니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2위인 곳이 경북이었습니다.
빙판길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살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에서 무려 차량 20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되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뭐 전국적인 그 보도였죠. 네. 바로 지난 금요일이죠. 요일은 금요일에 상주 영천 고속도로 개통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개통했나요? 네. 그 상행선과 하행선 양쪽에서 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추돌 네. 사고가. 상행선에서 무려 10명이 죽고 14명이 후송되고 네. 또 하행선에서 1명이 죽고 사망하고 18명이 후송돼 치료를 받는 그야말로 40여 명 가까운 사람이 인명사고가 있었던 네. 대형 사건이죠. 네. 여기서 핵심이 이제 그 지점이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특히 겨울에 춥다 보니까 살짝 거기에 좀 얼음결이 좀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 운전해 가다 보면 시각적으로는 구분을 못 해요. 네.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바로 이날 제가 이 구간 제가 강의 관련해서 네. 갔었습니다. 네. 잘못했으면 저도 큰일 날 뻔했었죠. 네, 위험할 뻔. 이게 바로 블랙 아이스가 네.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블랙 아이스가 이슈였습니다. 도대체 블랙 아이스가 뭐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조 기자께서 잠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쉽게 얘기하면 검은 얼음이라는 뜻인데요. 네. 블랙 아이스는 이제 겨울철 운전을 할 때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용한 암살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블랙 아이스는 그 아스팔트 노면의 타르 그리고 먼지 또 수분 등이 뒤엉켜서 얇은 얼음판을 지금 형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 녹았던 눈이나 또는 그 비가 아스팔트 밑으로 완전히 스며들지 못하고 얼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빙판길과는 달리 운전자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블랙 아이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블랙 아이스 주로 어떤 곳에서 발생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장소가 특히 이제 교량 위, 터널의 출구, 이제 그늘이 계속되는 그 구릉지 위에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그리고 호숫가나 해안가 같은 습도가 많은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얼게 되면 어느 정도로 위험성이 높아지는지 실험한 결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노면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까? 예,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그 상주 체험센터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마른 노면하고 그 빙판길하고 제동거리를 실험을 해봤는데 50km로 주행했을 때 승용차가 이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 11m, 빙판길에서는 48m, 마른 노면 대비 4.4배가 길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차는 마른 노면에서 14m인데 빙판길에서는 110m, 7.4배가 증가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예방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사고 예방의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고 예방의 최고 그 운전 방법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입니다.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앞차와의 충돌을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그 위기 상황에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운전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차량 관리 측면에서는 겨울에 이제 그 스노우 타이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주기적으로 이제 타이어 교환, 새 타이어 교환에 이제 타이어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제동거리나 이런 블랙 아이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교수였고요.
방금도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두 분도 운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신지, 만약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빙판길에서 미끄러질 때 대처 요령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상 이렇게 아찔한 느낌을 많이 받고 다닙니다. 네.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대구 안동 또는 다른 지역에 고속도로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죠. 네. 하루에도 한두 번은 어떨 때는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누구나 다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방금 우리 모니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 교수분께서 얘기를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역시 안전거리 확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안전거리를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 얘기하잖아요. 방어운전. 네. 나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가는 차들의 움직임도 봐가면서 방어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똑같이 도로 운전을 하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소위 말해서 고속도로에서 추월선과 주행선을 조금만 잘 지켜줘도 저는 사고를 줄인다 생각합니다. 네. 고속도로가 이제 기본적으로 편도 2차선이잖아요. 기본 2차선, 3차선, 4차선 큰 도로도 있지만, 기본 2차선의 경우는 1차선이 뭡니까? 추월로죠. 추월선이죠. 2차선이 주행선이잖아요. 네.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것만 지켜줘서 나는 안전거리를 좀 확보해 천천히 가겠다 하면 주행선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 차가 추월로에서 아주 그냥 느긋하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급한 사람이 또 추월을 하게 되죠. 이게 사건 사고 생기면 제 경험이 그래요. 네. 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는데, 여기에 방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블랙아이스 지점에서는 10배, 100배 위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쉽지 않은데 운전해 가다 보면은요, 그런 빙판이라든지 위험한 곳에는 기어를 이 저속 기어로 좀 바꾼다든지 하면 되는데, 보통 2단, 3단 또는 L로 이제 기어를 이동을 해놓고 하면, 이제 요즘 차량이 자동 시스템이다 보니까 내부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좀 조정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또 운전에 가다 보면요, 사실 그 일일이 좀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추월로와 주행선을 잘 구분해 가면서 안전거리를 일단은 확보해 가는 것이 제 경험상,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를 다시 좀 보죠. 새벽에 비가 내리면서 제설과 제빙이 늦어지고 또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없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인데요. 하지만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자체 매뉴얼상에는 눈이나 비가 오거나 또는 눈비가 오지 않더라도 노면 상태가 3도 이하일 경우에는 제설제를 살포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기상청의 강수 예비 예보는 없었지만, 네. 온도는 3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사측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약 50분 전에 고속도로 관리 위탁업소 소속 순찰원이 순찰 도중 비를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교통상황센터에 알렸고, 또 일대 기온도 2도 정도로 관측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설제를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차량 7대 그리고 인력 11명을 동원해서 염화칼슘 수용액을 약 3만 리터를 살포하기로 하고, 오전 4시 2분쯤부터 양방향에 대한 살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이 이미 교통사고는 일어난 상황이었거든요. 매뉴얼상으로는 실제적으로 이제 선제 대응까지 했다라고는 하지만 블랙아이스를 전혀 막지를 못했고, 또 이때 당시에 대구 기상청에서도 당시 3시 42분부터 4시 31분까지 강수가 지속해서 감지가 됐다고 합니다. 감지가 됐지만 그 양이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작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블랙아이스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더구나 이제 대구 기상청에 따르면은 이 사고 당시에 기온이 영하 1.3도 가량으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밤새 기온이 영하권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기온이 영하권에다가 아주 적은 양이지만 비가 왔기 때문에
놓으면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설 작업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런 이런 상황에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은 얼음이 얼은 상태에서 염화칼슘이 뿌리게 되면은 더 미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아닌 또 다른 제설제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비단 이번에 발생한 블랙아이스 추돌 사고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따져보면 이것도 경북이 2위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작년까지 그 전 4년을 놓고 보면 경북이 사망자 숫자가 이 도로 빙판길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숫자가 전국의 2위. 그리고 동시에 사건 접수 숫자로 봐서도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단순 빙판길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계절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뭐 서리가 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결빙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블랙아이스 이런 전체적인 사건과 이 통계를 놓고 봐도 경북이 전체적으로 최근 4년간 사망자 숫자 전국 2위 그리고 사건 접수 숫자 전국 4위. 그야말로 뭐 좋지 않은 일로 전국 상위권을 지금 다투고 있는데 대구보다 경북이 더 문제죠. 그럴 수밖에 없는 대구는 어쨌든 간에 이제 대구광역시고 이제 평지다 보니 또 이 여러 이제 그 교통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이제 시내권역이고. 근데 경북은 주로 산악 내륙 지역으로 고속도로를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고속도로만이 아니고 일반 국도, 지방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곳곳에 특히 겨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초봄, 꽃샘추위 이런 기간에도 굉장히 위험해요. 저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다니는데 이렇다 보니 경북이 대구에 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고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중점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온 하강, 수분이 많은 곳,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곳도 전문가들은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3대 내비게이션 업체와 손을 잡고 12월부터 전국 제설 취약 구간 1,200곳 그리고 결빙 교통사고 다발 지역 130곳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다니는 차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그 교통사고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블랙아이스를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그 전광판을 도로에는 전광판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전광판을 통해서 즉시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사실 그 빙판길이 잘 형성되는 도로에는 그 도로 포장지 내부에 열선이라든지 아니면 온수 파이프 또는 발열 매트 등 이렇게 블랙 아이스를 방지할 수 있는 도로 포장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났던 곳 또는 인명 피해를 낸 지역의 도로부터 우선 그 차근차근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발열 포장을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사실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라는 게 겨울에만 일어나는 사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에만 일어나는데 모든 도로가 해당이 되지 않고 좀 그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구간에서 생기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 예방에 나서야 되고 또 예산 투입을 한다면은 상당한 그 사고를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와 별개로 경북도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죠. 네네. 일단 내년 3월 15일까지로 날짜를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3월 15일이냐? 이때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겨울이 지난 건 아니죠. 그래서 3월 15일까지를 특별관리 대체 일정으로 설정을 해서 결빙 구간 조금 이 평상시에 좀 좀 이 위험한 구간 뭐 제설 준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니터링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 관내에 경상북도 관내에 이런 위험한 구간이
157개소가 있다라고 네. 이제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날의 온도를 봐서 위험하다 싶으면 곧바로 가서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한다든지 한다고 이제 그 대응책을 내놓고 있고 평상시에 이제는 관리는 해오긴 해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이 아직은 없다는 거, 이게 문제죠. 네. 이런 부분은 좀 더 오밀조밀한 관측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관리를 하지만 경상북도의 경우는 이 수많은 경상북도 얼마나 넓어요. 이게 수많은 곳에 그 관측 시스템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예산도 뒤따라야 되는 거죠. 네. 네. 한편으로는 운전자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베테랑 운전자라도 과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속하는 것보다는 정속 주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특히 이번에 그 블랙아이스 사고가 났던 구간 같은 경우 야간에 주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한 과속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과속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구 경북에서 과속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가 모두 1,184건이나 됐습니다. 네. 같은 기간 대구의 건수가 410건이었는데요. 네. 대구와 경북을 비교하면 약 2.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많은 과속이 경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운전자들이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특히 과속하는 습관은 겨울철에 특히 사고를 낼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빙판길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치사율이 일반 도로에서 났을 때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네. 최근 3년간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를 비교한 게 있는데요. 건조한 포장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치사율이 100명당 1.78명꼴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서리가 있거나 아니면 결빙된 구간에서는 평균 치사율이 100명당 2.73명꼴이었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데요. 빙판길 제동거리도 상당히 마른 노면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집니다. 최대 7.7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시속 30km 이상 초과를 하게 되면은 빙판길에서 제어도 상당히 힘들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급출발 또 급정지를 하는 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빙판길을 운전을 하다 보면은 타이어가 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해서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번 블랙아이스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하죠. 이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에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시스템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의견 덧붙여 주시죠. 제 생각은 먼저 이제 국토부는 중앙정부대로의 전국 도로망과 관련해서 네. 신속한 추가 조사 또는 재조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의 지자체가 관리하는 이제 지방도는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진 같은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국민 모두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 오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 겨울 기간에는 이 도로와 관련 결빙사고, 교통사고 관련해서도 저는 각성과 또 이렇게 좀 순간적인 위기감을 좀 주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시로. 네. 일기 상황을 봐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메시지를 긴급 알림 문자를 보면 아무래도 그날 운전할 때 저부터도 조금 조심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세심한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 도로 노면 상태를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로의 길이가 총 11만 제곱킬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11만 킬로가 넘기 때문에 전체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